안녕하십니까. 컴마일구 필기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2014년 3회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하이퍼미디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하이퍼미디어의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만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겠죠. 뭐 하이퍼미디어, 하이퍼텍스트 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인터넷을 이제 이용을 해서 서핑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하이퍼미디어라는 것은 하이퍼텍스트와 멀티미디어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자, 하이퍼텍스트란 것은, 자, 웹문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서핑을 하면서 보잖아요. 보면은 특정 문구가 하나 있으면은 이것을 클릭을 했을 때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되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1페이지 읽고 2페이지 읽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중간에 링크가 되어 있어서, 자, 링크가 되어 있어서 그 링크된 것을 클릭을 하면은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텍스트와 하이퍼텍스트의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그냥 텍스트란 것은 순서에 맞도록 차례대로 읽어 나가는 것을 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퍼텍스트는 링크의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이퍼텍스트하고 이제 멀티미디어가 이제 합성어가 되는 건데요. 자, 링크가 되어 있는 이 내용이 이제 멀티미디어란 얘기예요. 그래서 멀티미디어란 것은 소리, 동영상, 뭐 가상 현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멀티미디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로부터 유래된 용어고요. 하이퍼텍스트 링크 표현을, 자, 링크 표현을 소리, 동영상, 가상 현실 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개체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하이퍼텍스트가 되는 것이고, 미디어로 연결이 되면 하이퍼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특정 텍스트나 다양한 미디어를 클릭하면 연결된 문서로 이동하는 문서 형식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사용자에 의해 문서에 읽는 순서가 결정되는 선형 구조이다. 자, 선형 구조인 것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그 일반적인 텍스트의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미디어, 하이퍼텍스트는 비선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비선형의 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선형과 비선형의 차이점, 개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선형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건너뛰어서 다음 장면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보여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보는 순서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을 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선형은 곰플레이어로 다운로드 받은 이제 영화를 보는 그런 환경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보는 순서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바로 다음 그 장면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선형의 구조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2번이 설명이 틀렸고요. 자, 하이퍼미디어는 하이퍼텍스트와 멀티미디어를 합한 개념이다. 맞죠?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사용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검색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인터넷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중 소프트웨어 자체에 광고를 포함하여 이를 보는 대가로 무료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자, 일단 소프트웨어는 그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작권료를 이제 지불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작권에 따라서 몇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애드웨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이 애드웨어가 정답인데요. 애드버타이즈먼트라는 이제 광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앞글자 두 글자를 따서 애드웨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보는 대가로 무료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애드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뭐 동영상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본다든지 그럴 때 앞부분에 시작할 때 광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자, 그와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불을 하는 대신에 광고를 본다는 얘기고요. 자, 쉐어웨어 같은 경우에는 쉐어 이제 공개한다는 뜻이죠. 공개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기능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구매하기 전에 일단 한 30일 정도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쉐어웨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정식으로 등록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종의 맛보기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번들은요,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을 때 끼워주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라는 것을 구매하면은 작은 프로그램인 B를 끼워주는 방식. 자, 그것을 번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리웨어는 말 그대로 개발자가 소스를 공개한 소프트웨어고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라든지 기타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때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준에서 검색을 해서 찾을 거냐, 아니면 프리웨어만 찾을 거냐, 쉐어웨어만 찾을 거냐, 데모 프로그램에서 찾을 거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데모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 데모가 쉐어웨어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이제 구분을 하자라면은 쉐어웨어보다 기능이 더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부 기능만 가지고 공개한 프로그램, 그것을 데모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상으로 봤을 때는 쉐어웨어가 좀 더 기능상으로 좀 더 많은 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FT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FTP란 것은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P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인터넷 서비스인데요. 인터넷 서비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업로드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재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웹페이지를 검색해서 찾아서 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서비스 중에서 한 가지가 FTP라는 서비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러니까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은 약속, 규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약속, 서비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게시판 들어가서 올려진 글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쉽게 받죠. 그리고 여러분들 글 작성할 때 업로드 쉽게 하잖아요. 그죠? 파일. 그렇지만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FTP라는 이 약속, 규약에 맞춰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웹페이지에서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파일을 전송하는 그 원칙적인 그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작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FTP의 특징은요, 파일의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터넷 서비스 이거 외에도 이런 것도 있죠. www 이거 뭡니까? 웹페이지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시험에서 오답으로 잘 나오는 것이 프로그램 실행할 수 있다라는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주의를 하십시오.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FTP 서비스는요, 단지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기술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요, 텔넷이라는 또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텔넷이라는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텔넷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답으로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요. FTP 서버에서 파일을 다운받을 때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FTP 유틸리티를 설치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FTP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 FTP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서버의 역할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는 이제 주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얘기하고, 클라이언트는 주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파일을 하나 업로드를 했어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컴퓨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려면은
이 FTP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은 그 전용 유틸리티가 있으면은 다운로드 받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RFTP라고 아십니까?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RFTP 이용하게 되면은 이 FTP 서버에 접속을 해서 쉽게 파일들만 쭉 모아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웹 브라우저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창에다가 보통 우리는 www 해서 뭐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요. FTP 콜론 슬래시 해서 뭐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해당 이제 FTP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비밀번호는 이제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 계정이라든지 다음 계정이라든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계정이 필요하잖아요. 계정 입력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는데 비밀번호는 일단 생략을 하고 그 뒤에 입력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주소창에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나 하시고요. 자, 그 다음 FTP를 위한 포트 번호는 21번으로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 자, 포트 번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제 서버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선이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회선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자, FTP를 서비스를 받기 위한 서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www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서비스하기 위한 서버도 있습니다. 그 다음 메일, 자, 이 메일을 서비스하기 위한 또 서버도 있습니다. 이런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여러 개의 서버들이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서로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을 텐데요. 회선은 하나잖아요, 그죠? 회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회선에다가 여러 개의 서비스들을 동시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회선을 두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자, 이것은 물리적인 회선이죠. 물리적인 회선 내에 논리적인 회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포트 번호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를 뭐 1번, 2번, 3번에서 쭉 있겠죠. 그 중에서 21번이 FTP 자리가 되는 거예요. FTP 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트 번호라는 것은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번호가 되는 겁니다. 인터넷상에서 통신은 포트 번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범위는 0에서 65,535개까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FTP를 전송하는 모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ASCII 모드가 있고 바이너리 모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송 파일에 따라 전송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전송 모드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 혹은 자, 문서 파일이 있는데 다운로드 받으려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와 같은 경우가 그 전송 모드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정한 전송 모드하고 제공하는 서버의 전송 모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ASCII 모드라는 것은 텍스트 모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텍스트 파일, 그러니까 .txt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들이 있죠. 자, 그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때 필요한 모드가 되고요. 바이너리 모드라는 것은 그림 파일이라든지 동영상, 실행 파일, 그러니까 뭐 AVI 파일, JPG, 뭐 EXE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바이너리 모드로 해서 서로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접근 권한. 자, FTP 서버가 있으면 이 서버를 아무나 이용을 해서 파일을 다운받고 업로드 해서는 안 되겠죠. 권한, 계정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FTP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계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공개용이 있어요. 공개용.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둔 FTP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날리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날리머스 FTP는요, 계정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된
이제 FTP 서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정이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접근할 수가 있고 이것은 계정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FTP를 이제 이용하기 위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어.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냥 클릭해서 쉽게 다운로드 받는데요. 내부적으로 작동이 될 때는 명령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get이란 명령어는 한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get 명령 이용하고요. mget이라는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개, m이 붙어서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put send 이것은 한 개의 파일의 업로드 이것은 다운로드고요. get put 됐죠. 자, 이런 명령어를 이용한다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FTP 서버에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FTP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없이 실행시킬 수 있다. 자, 실행하고 다운로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텔넷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v6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IPv4가 있고 IPv6가 있는데요.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IP 주소 체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넷을 사용을 해서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 받으려면은 주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댁에 주소가 있듯이 인터넷상의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단말기들도 다 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죠? 태블릿 PC, 노트북 이런 것들이 다 IP 주소가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IPv4라는 것을 사실 지금까지 이용을 했는데요. 자, 이게 문제가 좀 있더란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총 이게 주소 체계 자체가 32비트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32비트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 한 개의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가 자, 2의 1승. 자, 1비트면은 1승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비트라는 것은 0 아니면 1 값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의 가지수는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32비트라면 2의 32승계의 정보의 가지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Pv4는요. 주소의 개수, 전 세계적인 주소의 개수가 2의 32승 개의 주소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많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집도 드물었지만은 지금은 1인당 IP 하나만 부여를 해도 이제 세계 인구를 계산을 해도 상당히 많은 거고요. 그리고 한 사람당 IP 한 개만 있어서 안 되죠. 집에서 쓰는 IP, 스마트폰, 그다음 노트북, 그리고 업무용으로 쓰는 회사용 컴퓨터, 그죠? 자, 이런 각종 컴퓨터라든지 단말기에 IP가 다 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각 사물에도 다 IP가 부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댁에 있는 냉장고라든지 각종 전자기기에도 IP가 다 부여가 될 겁니다. 그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IP의 개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IPv6가 되는 겁니다. IPv6는요, 총 12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128승계의 어마어마한 숫자의 주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비트가 아니고 128비트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소 체계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고요. 자,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IP 주소라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의 자원을 구분하기 위한 고유의 주소다. 그냥 주소다. 여러분들 집의 집 주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IP 주소는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211.48.179.177. 이것은 컴퓨터가 인터넷을 이제 이용을 할 때,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인터넷을 이용할 때,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이런 숫자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주소라는 개념을. 하지만은 이 주소를 만일 저희 기사퍼스트 사이트의 주소가 이 주소다. 그러면은 기사퍼스트 사이트 이용할 때마다 이 주소 입력해서 사이트에 접속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도메인 주소라는 것을 이용을 하죠. 도메인 주소. 그래서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면요,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 이것은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IP 주소는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숫자로 여기 보면 이게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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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에서 총 4개의 부분으로 해서 32개의 비트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IPv6는요, 숫자로 16개의 비트씩에서 8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12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 부분은 4자리에 16진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콜론으로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점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IPv6에서는 콜론으로 각 자리가 이래 있으면 콜론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은요. IPv4보다 뭐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 체계인 IPv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이게 뭐 가장 원칙적인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확장성이라든지 융통성, 연동성, 품질 보안, 속도, 멀티미디어 이런 전 기능에 대해서 이제 우수하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소 할당하는 방법이라는 이런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주소를 할당하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요. 1대1 통신을 할 때는 유니캐스트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자, 그다음 멀티캐스트, 이것은 1대 다, 여러 대 이런 식으로 연결할 때. 자, 애니캐스트는 1대1 통신인데 송신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수신자 간의 통신할 때. 그러니까 수신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수신자하고 통신할 때는 애니캐스트 방식을 이용을 한다. 주소를 할당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유니는 1, 멀티는 다. 일단 이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유형에 맞도록 할당됨으로 주소의 낭비 요인을 줄이고 간단하게 주소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소 할당 방법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유형에 맞도록 할당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6비트씩 4부분이 아니죠. 8부분이 되고요. 64비트가 아니죠. 12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윈도우즈 탐색기에 즐겨찾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즐겨찾기는 보통 이제 웹브라우저, 자, 웹브라우저에 보면은 즐겨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서핑을 하다가 자주 방문을 하는 사이트가 있다라면은 즐겨찾기에 등록하면은 다음에 방문하기가 쉽죠. 자, 그처럼 윈도우즈 탐색기에도 즐겨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아래쪽 그림 한번 보십시오. 아래쪽 그림 보시면은 즐겨찾기 이렇게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뭐 홈그룹, 컴퓨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때 즐겨찾기에서 이렇게 등록을 해두면은 바로 해당 기능으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즐겨찾기하고 기능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탐색기를 실행을 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즐겨찾기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오른쪽에 해당 뭐 바탕화면이라면 바탕화면에 바로 이동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즐겨찾기를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등록하는 방법은요. 여기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즐겨찾기 항목에서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가기 메뉴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제거 누르시면은 또 삭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바탕화면이 필요가 없다. 또 이거 제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바탕화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제 그 목록으로 보여지는 건데요. 다시 복구를 하려면은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자, 즐겨찾기 링크 복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링크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링크를 삭제를 했을 때는 이렇게 또 복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즐겨찾기 메뉴와 유사한 기능이다. 맞고요. 2번 즐겨찾기 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탐색창에 기본 즐겨찾기로 복원할 수 있다. 자, 조금 전 복원하는 거 보여드렸죠. 만일 바탕화면을 삭제를 했다. 이것은 기본 즐겨찾기의 링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복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3번 폴더, 저장된 검색, 라이브러리 또는 드라이브를 즐겨찾기로 추가하려면 탐색창의 즐겨찾기 섹션으로
끌어 놓는다. 자, 조금 전 클릭을 해서 쭉 끌어서 추가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4번, 파일이 저장된 위치에서 파일을 이동할 필요 없이 여러 위치에서 파일을 모아 하나의 모음으로 표시한다. 자, 이거 4번은요, 즐겨찾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 컴퓨터 내에 있는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을요, 여기서 바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항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이 저장된 위치에서 파일을 이동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고자 하는 만일 비디오 파일이 있다라면 그 비디오 파일이 저장된 폴더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치에서 파일을 모아 하나의 모음으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파일들이. 그죠? 자, 그럼 그 중에서 비디오는 여기서 바로 모아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라이브러리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제가 전반적인 용어에 대해서 개념 설명 먼저 드리고요,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자장치에 보시면은 이런 버튼 보셨죠? 이거 컴퓨터에도 있지만은 전자장치에는 대부분 이런 버튼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전원 버튼이잖아요. 그죠? 전원 버튼인데 이게 1을 뜻하는 거고요. 이게 0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1과 0으로 이제 그 모든 처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은 전원이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 0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ON이 되고 이것은 OFF를 뜻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전원 그 버튼에 보시면 보통 이제 1과 0으로 되어 있는 이 기호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컴퓨터에서 이 전원 버튼을 여러분들이 눌렀을 때 윙 하면서 본체에서 작동이 되면서 까만 화면에서 글자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조금 기다리시면은 윈도우 화면이 팍 뜨잖아요. 그죠? 자, 그 윈도우 화면이 뜨기까지의 그 과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요, 컴퓨터의 운영체제라든지 작동 원리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념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운영체제라는 것은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더 편리한 컴퓨터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운영체제가 윈도우즈죠. 윈도우즈. 우리가 보통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윈도우즈 7이라든지 윈도우즈 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버전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윈도우즈가 하는 역할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윈도우즈가 있으면은, 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컴퓨터가 있죠. 모니터, 본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사람이 직접 이것을 컨트롤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자, 중간에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파일을 지우고 파일을 생성하고 음악도 듣고 동영상도 재생을 하고요,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물리적인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1과 0을 이용을 해서 작동이 되는 그런 전자장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해서 잘 나오는 것이 하드웨어다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아니죠. 윈도우즈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한 부팅 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있고 하드웨어. 자, 하드웨어라는 것은 모니터, 본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이렉트로 이용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부팅을 이제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요, 컴퓨터가 롬에 저장이 되어 있는 바이오스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오스. 자, 롬이라는 기억장치가 있고 램이라는 기억장치가 있는데, 컴퓨터 내부적으로 기억장치가 크게 이제 램, 보조기억장치가 있습니다. 보조기억장치는 보통 우리 하드디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HDD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자, 하드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드디스크에 뭐 각종 게임, 뭐 한글이라는 이런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유틸리티 프로그램, 그리고 윈도우즈 이런
운영체제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작업한 파일들도 이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억장치는 보통 이제 저장용으로 보통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CPU가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램이라는 것은요.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인데요. 일단 뭐 약어에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일단 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램은 그때그때 필요한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을 CPU가 바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기억장치는 단지 저장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처리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처리를 하려면 이 내용들이 램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램.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적재를 하고요. 만일 아리아 한글, 여러분들이 아리아 한글 더블 클릭을 해서 문서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보조기억장치에 있던 아리아 한글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MS 오피스 프로그램 더블 클릭하죠. 그럼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PU가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롬은 뭐냐면 램하고 조금 달라요. 램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꺼지잖아요. 컴퓨터의 전원이 꺼지면요, 이 부분이 지워집니다. 지워져요. 그리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매번 내용이 적재가 된다라면 이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내용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워져요. 이 내용들은. 근데 롬은요, 리드 온리 메모리의 약어입니다. 그러니까 리드 온리, 그러니까 읽기만 가능해요. 저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미리 바이오스라는 이 프로그램이 이 롬에 미리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생산을 할 때, 컴퓨터를 생산할 때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 미리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컴퓨터의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명령어들을 모아둔 프로그램을 바이오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바이오스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전원 버튼을 여러분들이 눌렀을 때 전원 공급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이오스가 작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스는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뭐 한글, 게임 같은 것은 지웠다가 다시 설치했다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롬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계속 그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스에서 먼저 각종 장치들이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전원을 켜는 순간부터 윈도우가 시작되기까지 부팅되는 이 과정들을 바이오스가 이끄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램은 이상이 없나, CPU는 이상이 없나, 하드디스크는 이상이 없는지, 키보드 마우스는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각종 장치들을 확인을 해야만 그 뒤에 윈도우즈 화면이, 윈도우즈 이제 그 로고가 화면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바탕화면에서 작업할 수 있잖아요. 각종 장치들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부팅이 실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이오스는요, 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롬 바이오스다. 줄여서 바이오스라고 얘기도 하지만 롬 바이오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이오스는 부팅할 때 포스트를 통해 컴퓨터를 점검한 후에 사용 가능한 장치를 초기화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포스트는요, 파워 온 셀프 테스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가 점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 스스로 자기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의 전원을 켜면 먼저 윈도우가 동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윈도우가 화면에 보여지기 전에 컴퓨터의 자기 진단과 주변 기기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바이오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스가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프로그램이 바이오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과정이 포스트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금 혼란을 느낄 수가 있는데 바이오스가 하는 역할 여러 가지 중에서 자기 점검, 포스트라는 이런 역할도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펌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 형태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 형태인 펌웨어다. 이게 이 용어를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펌웨어라는 것은요,
롬에 기록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드웨어라는 것은 딱딱한 거, 그죠? 딱딱한 장치를 하드웨어라고 얘기를 하죠.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가 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는 게임이라든지 아리 한글이라든지 오피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손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그죠? 물론 뭐 CD롬 안에다가 저장을 하면 잡을 수는 있지만은 이것은 컴퓨터 내부적으로 저장되는 1과 0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하드웨어는 손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그 대신 그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수정이 안 되죠. 왜? 물리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수정 가능해요. 수정 가능하죠. 얼마든지 뭐 운영체제라든지 아래 한글이라든지 지우고 업데이트하고 갱신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펌웨어라는 것은 펌웨어는 그 중간 정도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간. 그러니까 저장은 롬에 저장이 되는데 그것은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죠. 프로그램.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됐습니까? 그래서 펌웨어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중간이다. 롬이라는 딱딱한 하드웨어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는 플래시롬. 자, 플래시롬이라는 것은 USB 메모리 생각하시면 돼요. USB 메모리. 자, USB 메모리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그 데이터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대로 남아있죠. 남아있지만은 삭제하고 또 그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플래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프로그래밍 가능한 그것을 우리는 플래시롬 혹은 EEPROM이라고 얘기합니다. EEPROM. 그래서 최근에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바이오스가 예전에는 이제 이런 이제 플래시롬에는 저장이 안 됐습니다. 단순 롬에 그러니까 수정할 수 없는 롬에 저장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USB 메모리와 같은 플래시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수정을 하려면 예전에는 칩을 그 롬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교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내에 펌웨어가 있습니다. 펌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플래시롬에다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드디스크 타입이나 부팅 순서와 같은 바이오스에서 사용하는 일부 정보는 CMOS에서 설정이 가능하다. 자, 용어들이 어려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 바이오스가 있으면요. 자, 바이오스가 롬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이 내부에 또 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램은 뭡니까?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지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램 같은 경우에는 롬은 수정할 수 없지만 램은 수정이 가능해요. 썼다가 지웠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팅 순서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로 부팅할 수도 있고요. 보통 하드디스크로 부팅이 되기 때문에 윈도우즈가 보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USB 메모리에서 부팅시킬 수도 있고요. CD-ROM에서 부팅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팅 순서는요,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바이오스 롬 바이오스에다 바로 저장을 해버리면 안 되죠. 수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CMOS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CMOS에다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롬 바이오스에 내장된 램이 CMO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내부적인 여러 가지 어떤 기록들 중에서 그때그때 수정이 좀 필요한 것들은 CMOS 램에다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지금 한번 들어서는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문제 나올 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듣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자, CMOS 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컴퓨터에 장착된 하드웨어 사양을 기록하는 기억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부팅할 때 딜리트 키 있죠. 딜리트 키를 계속 누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화면이 CMOS 셋업을 하는 CMOS를 세팅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롬 바이오스에 내장된 램이지만은 PC의 전원이 꺼져도
배터리에 의해서 정보를 유지를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램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용 지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시모스 셋업에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하는데, 뭐, 패스워드 지정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내용이 전원이 꺼져버리면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여러분들 컴퓨터 본체를 한번 뜯어보시면요. 보드라는 이 판이 있는데요. 이 판에 보시면은, 이제 전지가 있어요. 수은 전지 하나 있습니다. 수은 전지. 자, 이 수은 전지가 수은 전지를 이용을 해서 이게 배터리죠. 이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램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램의 내용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록 내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C의 전원이 꺼져도 배터리에 의해서 정보가 유지가 된다. 자, 시모스 셋업이라는 것은 컴퓨터에 장착된 하드웨어 사양을 기록하는 작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화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모스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 이런 것들은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 여러분들 컴퓨터에 날짜하고 시간 있죠. 물론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하드디스크 타입. 자, 하드디스크의 타입은 뭐 다음에 문제 나올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팅 순서, 시스템의 암호, 칩셋의 설정, 뭐 컴퓨터 내부에 여러 가지 칩셋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뭐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설정, 전원 관리, 뭐 PMP라는 게 있습니다. 뭐 PMP 설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윈도우즈의 비밀번호 말고요, 시모스에 또 비밀번호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 이전에 좀 더 보안을 좀 강화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시모스 단계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정을 했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배터리를 뽑아서 다시 조금 기다렸다가 장착하면요, 이 설정된 내용들이 다 지워집니다. 왜? 램이잖아요. 램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용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는 배터리를 뽑았다가 다시 장착하면 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부팅은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로부터 컴퓨터 메인보드에 적재하여 실행하는 과정이다. 말씀을 드렸죠. 하드디스크는 운영체제, 그냥 윈도우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즈가 그냥 저장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저장하게끔 만들어주는 장치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을 실행하려면은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램. 자, 램에 적재가 되어야만 CPU에서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기억장치에 가서 가져올 수가 없고요. 항상 메인 메모리에 적재가 되어야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포스트는 점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컴퓨터의 전원이 켜지면은 자동으로 램, 키보드, 하드디스크 등 각종 장치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이오스는 컴퓨터를 테스트하는 운영체제의 일부로, 자, 이거 설명 틀렸네요. 운영체제하고 바이오스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바이오스는 롬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운영체제는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죠. 별개입니다. 그래서 롬에 저장된 프로그램이 있죠. 바이오스는. 그리고 운영체제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 메모리 관리, 입출력 제어, 그리고 일부 네트워크 통신 기능을 제어한다.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도 이용하고 프로그램도 실행할 수도 있고 파일을 저장하고 삭제할 수도 있고 프린터도 이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US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USB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USB 포트라고 얘기를 하죠. USB. 자, USB를 우리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범용, 자, 시리얼이 이제 직렬을 뜻하는 겁니다. 자, 직렬 버스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직렬 포트보다는 빠르게 전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뭐 특징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전송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렬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직렬 방식이 있습니다. 직렬은 장치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선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선으로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전송이 되는 것을 직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병렬은 선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죠. 여러 개 선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여러 개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병렬이 직렬보다는 빠릅니다. 빠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기존에 있는 직렬 방식보다는 좀 더 빠른 직렬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핫 플러깅하고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핫 플러깅은 뭐냐면은 컴퓨터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USB 주변 기기들을 빼거나 연결할 수 있다. USB 메모리 가장 대표적인 그 제품이 USB 메모리가 있죠. 자, 이 USB 메모리는요. 컴퓨터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연결을 했다가 뺐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드디스크라든지 뭐 램이라든지 롬이라든지 이런 기억 장치들은 전원이 꼭 꺼진 상태에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원을 이제 끄고 그 다음 이제 장치를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이런 이제 USB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켜져 있어도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것을 핫 플러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것은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할 때 운영체제가 이를 자동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장치, 그러니까 뭐 사운드 카드라든지 그래픽 카드라든지 각종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을 할 때는 해당되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그 컴퓨터에서 인식을 할 수가 있죠. 이 장치를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USB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장치를 연결을 할 때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플러그 앤 플레이, 그러니까 연결을 하면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다,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장치를 최대 127개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장치들이 있죠. USB로 되어 있는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 카메라 이런 뭐 각종 장치들이 있는데 127개까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 속도가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빨라지겠죠. 자, 예전에는 1.0 버전에서는 1.5메가 bps. 자, 여기서 bps란 것은 S는 초를 뜻하는 거고요. B는 비트를 뜻하는 겁니다. 비트. 그래서 1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메가 bps가 되고요. 자, 물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빨라지겠죠. 그 다음 1.1 버전은 12메가, 그리고 2.0 버전에서는 480메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2.0 버전에서.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3.0 버전에서는 5기가 bps의 속도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USB 포트가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자, 이것은 3.0 버전. 3.0 버전에서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US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병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렬이 맞는 설명이고요. 핫 플러그 인은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이 되었는데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허브를 이용하여 하나의 USB 포트에 여러 개의 주변 기기를 연결할 수 있으며 최대 256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127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뭐 3번은 맞는 설명이죠. USB 3.0. 자, 이론적으로 최대 5기가 bps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PC, 연결 기기에 케이블 등의 모든 USB 3.0 단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전 버전과 구분이 된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통신과 관련하여 OSI 7계층 참조 모델에서 네트워크 계층의 주요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OSI 7계층 참조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SI 7계층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OSI 7계층은요, 다른 시스템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ISO 국제 표준화 기구죠. ISO에서 제안한 7단계의 표준화 프로토콜이다. 자, 프로토콜은 규약, 뭐 약속,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단계로 나누어서 어떤 그 규약, 약속을 만들었다, 표준화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7단계로 해서 나누었는지 한번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사용자가 있고 컴퓨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하고 컴퓨터 시스템 사이에도 단계가 있어요. 계층이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 시스템 입장에서는 물리 계층이 있죠. 하드웨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리 계층이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 이 물리 계층을 사용자가 바로 이용을 못 하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 운영 체제가 있는 인터페이스 계층이 있습니다. 네, 인터페이스 연결해 준다는 뜻이죠. 자, 그다음 소프트웨어 아리아 한글이라든지 오피스라든지 각종 소프트웨어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계층, 그것을 우리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응용 계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용자하고요 컴퓨터 사이에도 이렇게 계층이 있듯이 통신을 하기 위한 또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메신저를 이용을 한다. 메신저를 이용해서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가 이제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냐면은 이런 7계층을 통해서 변환이 되면서 전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컴퓨터 입장에서도 7단계가 있고요. B라는 컴퓨터 입장에서도 7단계가 있는 겁니다.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물리계층은요. 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컴퓨터에서는 물리계층 필요하잖아요.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 단말기, 컴퓨터끼리 연결할 수 있는 이 연결선, 케이블, 모뎀, 코덱, 통신 장비, 이런 물리적인 연결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물리계층이 제일 하단에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는데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두 컴퓨터 간의 데이터 통신에 대한 규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통신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두 대의 컴퓨터가 일단 연결이 돼야겠죠. 이게 확장이 되면 인터넷이 되는 것이고, 일단은 이제 두 대의 컴퓨터로 연결하는 것을 최초에 먼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대의 컴퓨터 간에 데이터를 제대로 전송하기 위한 어떤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생각을 하면요, 에러를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러를 검출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는 이런 어떤 그 약속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네트워크. 자,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쉽게 인터넷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죠. 이것을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대의 컴퓨터가 연결이 되면요, 이제 경로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로 설정.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 이렇게 두 대만 있으면은 송신과 수신은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 컴퓨터 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신한다라면 이 컴퓨터에서 받을 거고요. 송신한다라면 이 컴퓨터로 보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처럼 두 대가 있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에러 검출하고 흐름 제어 정도만 그 어떤 규정을 만들어 두면 되지만은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경로라는 개념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를 전송을 하는데 이렇게 전송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둘러서 전송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경로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하위 계층, 이게 상위 계층이다. 그렇게 일단 구분할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전송 계층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송 계층 말 그대로 전송하기 위한, 실제 전송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정의를 했고요. 세션 계층은요, 데이터 교환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자, 표현 계층. 자, 데이터가 이제 전송이 되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암호화를 할 수도 있고, 코드화를 할 수도 있고, 압축을 해서 또 전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표현 규정에 대해서 표현 계층에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계층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자, 응용 계층은 제일 상단입니다. 7번째 계층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신저 프로그램 응용 계층이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텔넷이라든지 FTP, 이메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 계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그 유형이 이 계층의 순서를 또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이렇게 다 암기를 하면 좋겠지만은 앞 글자라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대내 전세, 표, 응 이렇게 해서 앞 글자라도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네트워크 계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시면은 정보 교환, 중계 기능, 경로 설정 나왔죠. 자, 경로 설정은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 전송 매체에서의 전기 신호 전송 기능과 제어,
클럭 신호를 제공한다. 자,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송 매체라는 설명이 나왔죠. 전송 매체. 자, 매체라는 것은 어떤 장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3번 송수신 시스템 간의 논리적인 안정과 균일한 서비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전송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송 계층이 되고. 자, 응용 프로세스 간의 정보 교환, 파일 전송 뭐죠? FTP죠. 자, 응용이라는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응용 계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개념을 이해를 하면은 답이겠구나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중 1994년 스웨덴의 에릭슨에 의해서 최초로 개발된 근거리 통신 기술, 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근거리 통신 기술. 휴대폰, PDA, 노트북과 같은 휴대 가능한 장치들 사이에 양방향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자, 근거리 통신 기술, 여러분도 휴대폰에도 있죠. 자, 이런 기호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블루투스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라는 것은 근거리 무선 접속을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통신 기술이에요. 그래서 근거리 통신 기술이라는 설명 나오면은 블루투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TCP/IP는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을 하려면은 A라는 장치가 있고 B라는 장치, C라는 장치, D라는 장치, 뭐 삼성, 뭐 LG, 뭐 노키아에 있는 뭐 스마트폰, 뭐 각종 회사의 제품들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각종 제품들이 서로 이제 어떤 통신을 하려면은, 인터넷을 하려면은 약속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약속. 그죠? 사람들끼리 서로 통신하려면은 어떤 그 언어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서도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우리는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TCP/IP라는 프로토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IP 기반의 어떤 통신 방식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CDMA. CDMA는 뭐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무선으로 전송하는 방식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대역 확산이란 기술을 이동통신에 적용한 것으로서 보내고자 하는 신호를 그 신호의 주파수 대역보다 아주 넓은 주파수 대역으로 확산시켜서 전송하는 방식이다. 뭐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USN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인터넷을 본인이 이제 의도해서 인터넷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장치에 다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것을 유비쿼터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필요한 모든 사물에다가 전자 태그를 이제 부착을 하는 거예요. 냉장고에도 부착을 하고 TV에도 부착을 하고 뭐 각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치들, 뭐 실내에 있는 장치들, 실외에 있는 장치들, 그래서 이런 전자 태그를 부착을 해서 그 장치들끼리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과 환경을 인식을 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구축, 활용하도록 하는 통신망,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트워크. 그래서 통신망을 뜻하는 겁니다. 다음 중 컴퓨터가 하드디스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하드디스크를 인식 못한다.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인식을 못한다라면 부팅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하나는 논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물리적인 원인은요, 하드디스크에 전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하드디스크가 인식이 안 되겠죠. 자, 이것은 물리적인 이제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3번 한번 볼까요? 3번 백신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점검한다. 그러니까 만일 바이러스가 걸렸다,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 경우에도 하드디스크가 인식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다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드디스크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점검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CMOS 셋업에서 하드디스크 설정 내용을 확인한다. 자, CMOS 셋업이 뭐냐면요,
컴퓨터에 장착된 하드웨어 사양을 기록하는 작업을 CMOS 셋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내부에 하드디스크도 있고 그래픽 카드도 있고 CPU도 있고 각종 장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장치들에 대해서 설정을 기록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CMOS 셋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CMOS 셋업에서 하드디스크의 설정 상태를 잘못 기록을 했다라면은 인식을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MOS 셋업에서 하드디스크 설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논리적인 개념이 되겠죠.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은 설정 상태가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1번에 보시면은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해서 단편화를 제거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하드디스크를 인식을 한다 안 한다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디스크 조각 모음이란 것은 단편화로 인해서 여기저기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연속된 공간에 최적화시키는 그런 작업이고요. 이것은 하드디스크의 접근하는 속도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 7 내에 디스크 조각 모음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설치를 하고 또 삭제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프로그램 설치, 2번 프로그램 설치, 3번 프로그램 설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드디스크 공간 내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저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3번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 프로그램 필요 없어서 삭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간이 비워지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또 하다가 여기에다가 4번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는데 1번 프로그램을 설치했던 이 공간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여기 공간이 비겠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삭제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 그 공간 자체가 단편화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단편화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워진 이 공간들을 한쪽으로 쭉 몰아서 정리하는 것을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화로 인해서 조각 난 것을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이제 연속된 공간으로 최적화시키는 것을 이제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데이터들이 한쪽에 쭉 몰려 있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흩어져 있는 것보다 한쪽에 모아져 있는 것이 좀 더 빠를 겁니다. 속도가. 그래서 이것은 속도하고 관련된 것이지 하드디스크의 인식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중 오디오 파일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오디오 파일 형식 mp3 있죠. mp3 소리에 대한 사람의 청각 특성을 잘 살려 압축하는 기법으로 CD 수준의 음질을 들을 수 있는 고음질 오디오 압축 표준 형식이다. 뭐 맞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미디. 자, 미디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미디는요. 전자악기 간의 데이터 교류를 위한 음악의 연주 정보와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연주 통신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뭐 mp3처럼 보통 사용자가 듣는 그런 이제 그 확장자가 아닙니다. 확장자가 아니고 전자 악기 간에 어떤 음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장치들끼리, 그죠? 악기들끼리. 자, 그때 사용하는 확장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의 높이라든지 길이, 강약, 자, 등과 같은 연주 방법에 대한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보를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효과음 저장 안 되고요. 연주 정보만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작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악기 소리의 개수는 최대 16개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미디에 대한 설명이 일단 틀렸고요. 실시간으로 사운드를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압축 방식이다.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계속 받으면서 동시에 미리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재생을 한다. 자, 실시간으로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되는데 이것은 리얼 오디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얼 오디오. 그래서 리얼 네트워크사에서 실시간으로 음성을 보내기 위해 만든 방식이에요. 보통 우리는 스트리밍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기술들을. AIFF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압축, 무손실 압축 포맷으로 자, 압축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손실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맥 OS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오디오 파일 형식이다. 뭐 특징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웨이브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IBM이 개발한 PC용 오디오 파일 형식으로 낮은 레벨의 모노에서부터 CD 수준의 스테레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저장할 수 있다. 운영체제 여러분들 그 윈도우즈에 보면은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웨이브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1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작업한다. 이거 당연하죠.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부품 교환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번,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재부팅하여 부품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자, 재부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컴퓨터상의 오류가 이제 해결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부품의 수명하고는 상관이 없죠. 컴퓨터를 끌 때는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먼저 종료한다.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종료하고 컴퓨터를 끄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시스템 최적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컴퓨터를 점검을 한다. 컴퓨터를 계속 장기간 그냥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 내부적으로 조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시스템 최적화 프로그램 이용하게 되면은 뭐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일단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분류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운영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쉽게 말씀드리면 운영체제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자, 윈도우즈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리아 한글이라든지 MS 오피스라든지 그런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르죠. 컴퓨터의 하드웨어라든지 뭐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각종 장치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는데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전체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 그래서 운영체제에다가 언어 번역 프로그램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서 뭐 한국어를 뭐 영어로 바꿔준다 그런 언어 번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하고요. 그다음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자, 이것을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컴퓨터는 1과 0밖에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언어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컴퓨터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려면요, 이런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뭐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는 뭐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뭐 있고요. 그다음 연결 편집 프로그램, 프리 프로세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다음에 자세하게 혹시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정도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운영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실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뭐 OA용 프로그램, 통신용, 그다음 그래픽, 뭐 멀티미디어 이런 프로그램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틸리티는 뭐 압축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디스크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자, 백신 프로그램 있죠. 바이러스 잡는 백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유틸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고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운영 소프트웨어가 한 중간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한번 보시면은 기업 전산망에서 사용하는 인사관리, 회계관리, 기업용 소프트웨어다.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업무하고 업무 처리를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아니죠. 이것은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새로 개발된 하드웨어에 대한 시스템용 구동 소프트웨어다. 자, 시스템 설명 나오네요. 자, 3번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변환시켜주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다. 자, 원시 프로그램이 1과 0으로 되어 있는 컴퓨터가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목적 프로그램은 사람이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4번 컴퓨터 또는 기타 디지털 장비의 내부 동작을 지원하는 펌웨어다. 펌웨어. 자, 펌웨어는 롬에 기록된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롬은 컴퓨터 내부에 있잖아요. 그죠?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마이크로 프로그램. 자, 마이크로 프로그램은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를 어떤 동작을 시키기 위한 이제 프로그램이다. 자, 그런 장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스템 소프트웨어 종류가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기업들이
외부 보안을 유지한 채 협력업체 간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크로 오른 것은. 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인트라넷 하고요, 엑스트라넷, 이렇게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일단 인트라넷은요, 안입니다. 안쪽, 내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트라. 자, 엑스트라는 외부, 바깥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회사의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회사에서 내부망, 회사 내부에서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망은 인트라넷이 되는 겁니다. 인트라넷. 그 다음 이 회사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망, 이것은 엑스트라넷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회사가 만일 본사다, 그럼 각각의 지점들이 있을 거고요, 협력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업체들의 네트워크 망하고 연결되는 것을 엑스트라넷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엑스트라넷은요, 월드와이드 웹과 같은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여 기업체 내의 각 부문 간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 자, 그게 인트라넷이 되는 거예요. 기업 내부. 자, 그리고 납품업체, 고객업체 등 자기 회사와 관련 있는 기업체들과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엑스트라넷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인트라넷의 이용 범위를 그들 관련 기업체 간에 확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설명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외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엑스트라넷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제어판에서 키보드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어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시작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제어판이 있죠. 제어판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제어판 클릭을 하면요, 보기 기준에 보시면은 여기 뭐 범주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큰 아이콘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작은 아이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그 키보드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키보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요, 자, 키보드를 설정할 수 있는 탭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세 개 탭 중에서 속도 탭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자가 이제 반복되는데 재입력되는 시간을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A라는 그 키보드의 키를 눌렀잖아요. 그죠? 딱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그 알파벳이 키가 쭉 연달아 이제 입력이 되겠죠. 연달아 입력이 되는데 첫 번째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입력될 때 그 갭이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A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A 키를 꾹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면은 첫 번째 A가 입력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A가 입력이 될 때 약간의 갭이 있었죠. 자, 보세요. 다시. 맞습니까? 두 번째 이후에는 연속으로 입력이 되었어요. 근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약간의 갭이 있었습니다. 그 설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게 이제 재입력 시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입력 시간. 그 다음 반복 속도는 첫 번째 A가 누르고 그 다음 두 번째 A 이후에 쭉 입력이 되죠. 자, 그 빠름과 느림 정도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커서의 깜빡임 속도. 자, 마우스 커서를 두면은 깜빡 하잖아요. 그죠? 이 커서가. 자, 이것을 뭐 빠르게 할 거냐, 아예 없게 할 거냐라는 것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입력 위치를 표시하는 커서의 모양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모양은 여기서 설정할 수 없죠. 그래서 2번에 반복 속도. 자, 키의 반복 속도, 커서의 깜빡임 속도, 자, 키의 재입력 시간,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됩니다. 다음 중 운영체제의 처리 프로그램인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윈도우즈 7, 자, 운영체제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이용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나뉘어진다는 것을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실 필요 없지만은 어떤 뭐 학문적으로 컴퓨터의 이제 어떤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제어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처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죠? 처리, 프로세싱을 하죠. 처리합니다. 1 더하기 2는 3이라는 것을 처리하죠. 자,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제어해야 됩니다.
제대로 계산이 되었느냐 제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운영체제는 처리 프로그램이 있고 제어 프로그램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어 프로그램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 쉽게 출제가 된다라면은 제어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번 감시, 2번 작업, 3번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4번에는 엉뚱한 프로그램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뭐 처리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어 프로그램의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상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것은 시험에 잘 나올 수가 있죠. 네 개 중에서 한 개를 다른 보기를 줘서 찾아라라고 출제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감자 데이터라고 머리글을 첫 단어를 기억을 하시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이 되실 겁니다. 감자 데이터. 자, 그럼 감시 프로그램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원의 할당 및 시스템 전체의 작동 상태를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원의 할당 및 시스템 전체의 작동 상태를 감시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작동을 감시한다, 상태를 감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감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작업 관리 프로그램은요, 작업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관리한다 이런 설명이 나오면은 작업 관리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키워드를 잘 보십시오. 키워드. 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은요, 작업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파일의 표준적인 처리 및 전송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파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기억을 하시겠죠. 자, 그다음 처리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처리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있고요.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이제 언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원시 프로그램, 그다음 목적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원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고급 언어로 작성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원시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예요.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코딩을 하죠. 코딩을 쭉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C 언어를 이용을 했다. 자, C 언어라는 개발하는 프로그램 언어가 있습니다. 자, C 언어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 코딩을 했어요. 자, 그게 이제 원시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보통 영문으로 되어 있죠. 영문. 자, 이것을 C 언어가 이제 고급 언어가 되는 거고요. 그 C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원시 프로그램은요, 사람이 이해하기 쉬워요.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컴퓨터는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는 이 원시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는요, 목적 프로그램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과 0 형태의 언어만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계어가 되는 거예요. 기계어. 그래서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의 형태로 되어 있는 목적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변환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이해하는 형식을 기계가 이해하기 쉽도록,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프로그램은요, 컴퓨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윈도우즈 7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 보조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디스크 조각 모음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정렬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을 거고요. 병합한다든지, 또 각종 유틸리티 프로그램들 많이 있습니다. 뭐 압축을 한다든지, 압축을 해제한다든지.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원시 프로그램, 뭐 기계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되겠죠. 2번, 사용자의 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응용 프로그램이다. 자, 이것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엑셀, 뭐 액세스,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자, 3번,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계 편집, 유틸리티, 정합, 병합,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서비스 프로그램이 맞다는 얘기예요. 자, 주기획장치와 보조기획장치 사이에
파일의 입출력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자, 이것은 파일, 데이터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제어판에서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의 네트워크 설정 변경에서 새 연결 또는 네트워크 설정의 연결 옵션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어판에 보시면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설명드리려면 또 많은 시간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문제 푸는 요령에 따라서 답을 찾는 방법을 이 문제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네트워크와 인터넷과 관련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보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 무선 또는 광대역 연결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설명 같죠? 자, 새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다. 자, 회사로 연결하기 위해 전화 접속 또는 VPN 연결을 설정할 수 있다. 자, N이 네트워크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N, 네트워크. 그래서 이것도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파일 및 폴더의 공유를 설정할 수 있다. 자, 이게 공유 센터라고 해서 파일하고 폴더의 공유하고 관련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이거 공유 설정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 이 파일을 공유를 하잖아요. 그죠? 공유를 하려면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공유 대상이 있죠.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조금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령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기억장치와 관련하여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캐시 메모리 설명드릴게요. 자, 전체적인 기억장치의 어떤 구조를, 분류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크게 주기억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 보조기억장치가 있고, 특수 용도의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주기억장치는 CPU가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들, 데이터들, 자료들이 주기억장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기억장치는, 빠른 CPU하고 어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용으로 사용이 되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보조기억장치는요, 속도가 그렇게 많이 빠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저장용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량이 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 용도는 각각의 이제 메모리에 따라서, 기억장치에 따라서 용도가 조금 다른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램하고 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램은요, 휘발성입니다. 일단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 전원이 이렇게 공급이 되는 동안에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은, 전원 공급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그 내용들이, 이제 지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휘발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롬은, 비휘발성이에요. 그러니까, 롬에다가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바이오스 프로그램은 부팅이 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각 장치의 어떤 상태를 확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중요한 프로그램을 램에다가 저장을 해버리면은 전원이 꺼져버리면 휘발성이 되기 때문에 내용이 지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스와 같이 이렇게 중요한 프로그램들, 부팅이 될 때 반드시 이제 작동이 돼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롬에 저장이 됩니다. 이것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내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휘발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램에는 현재 수행되는 프로그램과 파일들이 이렇게 적재가 돼요. 그러니까 아래 한글,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있는 아래 한글을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그죠? 따닥 더블 클릭을 하면은 그 내용이 램에 이렇게 이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조기억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드디스크가 있죠. EID 방식이 있고, 사타 방식, 스카시 방식, 레이드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한 특징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EID 이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용을 했는데요. 하드디스크를 이제 2개 장치를 연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타 방식은 이제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 다음 스카시 방식은 7개 이상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레이드 방식은 속도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복구라든지 이런 이점이 있는 그런 하드디스크 방식이 되겠습니다. 특징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럼 특수용도 기억장치 레지스터. 자, 레지스터는 가장 빠른 이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CPU 내에 있어요. CPU 내에 컴퓨터 내부에 있는 하드디스크 중에서 가장 빠른 장치 그리고 가장 비싼 장치가 CPU죠. CPU는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처리. 저장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장은 램하고 롬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CPU 내에 간단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장치, 기억 장치가 있는데요. 그게 레지스터예요. CPU 내에 있습니다. CPU 내에 있기 때문에 엄청 빠르겠죠. 가장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상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상,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주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보조 기억 장치는 용량이 크고 가격이 저렴하고요. 주기억 장치는요, 좀 비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기억 장치에 있어야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CPU가. 자, 근데 만약 게임을 한다. 자,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의 용량이 4기가예요. 자, 그럼 주기억 장치가 4기가 돼야 되는데 4기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용량이 큰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마치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CPU를 속이는 겁니다. 그 방식이 가상 메모리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가 용량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기억 장치는 비싸기 때문에 무한정 용량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 각종 프로그램들의 용량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주기억 장치를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비용 문제 때문에. 자, 그럼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하고, 중앙 처리 장치의 CPU죠. CPU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가 있고요. 자, 메인 메모리, 자, 주기억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사이에 CPU가 메인 메모리하고 비교하면 속도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느립니다. 비교를 했을 때. 그럼 하나를 처리를 하려면은 여기서 가지고 와서 CPU가 처리를 하는데 CPU가 속도가 느려서 처리 결과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메인 메모리가 속도가 느려서 전체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전체적으로 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다가 캐시라는 메모리를 두는 거예요. 캐시. 예. 자, 이 캐시는요, 메인 메모리보다는 속도가 빠릅니다. 아주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용량을 많이 둘 수는 없고요. 조금 용량은 적지만은 이 사이에다가 두는 겁니다. 사이에 둬서 이 처리가 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속도 차이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버퍼 메모리. 버퍼 메모리는 두 개의 장치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생기는 속도 차를 해결해주는 이제 메모리를 전체적으로 버퍼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캐시 메모리 있죠. 이것도 버퍼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캐시는 중앙 처리 장치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 어떤 속도 차이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 외에도 뭐 다른 장치들, 그러니까 뭐 보조 기억 장치하고 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속도 차이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버퍼 메모리는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그 장치들끼리 속도 차이를 해결해 줄 때 그때 메모리를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버퍼 메모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연관 메모리는요. 자료를 찾을 때 주소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찾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램에 보면은 번지가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지가 있어요. 번지가 있기 때문에 CPU가 자, 4번지에 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자, 2번지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댁에 주소가 있기 때문에 우편물이 배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처리가 되고 메모리가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낼 때는 주소의 개념으로 해서 찾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연관 메모리라는 것은 이 주소라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요. 여기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안녕하세요라면은 안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자, 그런 방식이 연관 메모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캐시 메모리 말씀드릴게요. 자, 특징을 보시면은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존재하는 고속의 버퍼 메모리다. 자, 버퍼 메모리는 장치들끼리 속도 차이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모리를 이제 총칭해서 이제 버퍼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CPU하고 자, 메인 메모리가 있으면은 속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사이에 존재하면서 속도 차이를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자, 빠른 처리 속도를 갖는 CPU와 상대적으로 느린 주기장치 사이의 병목 현상. 자, 이것은 서로 속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자, D램보다 접근 속도가 빠른 SRAM 등이 사용되며 주기장치보다 소량으로 구성된다. 자, 램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D램이 있고 SRAM이 있습니다. 자, SRAM은 고가이면서 속도가 빨라요. D램은요, 속도가 느리면서 저가입니다. 차이점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D램이 아니고 주로 SRAM을 이용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D램은요, 주로 메인 메모리. 자, 램. 보통 램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D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SRA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램보다도. 그래서 비용은 비싸기 때문에 소량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휘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적중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중률. 자, 적중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CPU가 주기장치까지 가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죠. 캐시 메모리에 가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캐시 메모리의 용량이 주기장치 용량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만일 데이터가 10개가 있다. 10개가 있다 그러면은 10개의 데이터 중에서 여기는 10개를 다 저장을 못해요. 그래서 1개, 2개, 3개, 그냥 3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기장치에는 전체 데이터가 있겠죠. 자, 그럼 CPU 입장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1번이다 라고 했을 때는 캐시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때를 우리는 적중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적중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4번을 찾게 되면 4번은 없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적중이 실패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중률이라는 것이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적중률이 높을수록 시스템의 전체적인 속도가 향상이 된다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적중률이라는 개념이 또 나옵니다.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 캐시가 L1 캐시가 있고 L2 캐시가 있습니다. 자, CPU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L1 캐시에 없을 때 다음에 L2 캐시를 찾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캐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L1 캐시는 자주 반복되는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억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 내부, 주로 CPU 내부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L2 캐시는 CPU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안 미리 CPU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기억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 내부에 있거나 혹은 메인보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캐시 메모리가 그림상으로는 제가 CPU 바깥에 있는 것처럼 그렸지만 사실은 CPU 내부에 캐시 메모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L1 캐시는 포함이 되어 있고 L2 캐시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바깥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적으로는 이제 L1 캐시는 책상 서랍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상 서랍.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찾을 때 서랍 먼저 찾잖아요. 그죠? 자, 서랍이 없으면 캐비넷에 찾겠죠? 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이거 뭐 설명을 드렸고 컴퓨터 CPU 내부에 비휘발성 메모리다. 롬처럼 비휘발성 메모리라는 설명인데 틀렸죠. 이것은 휘발성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폴더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폴더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어판에 가시면 폴더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폴더 옵션 창에서 일반 탭, 보기 탭, 검색 탭 이렇게 3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폴더 찾아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가 선택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 이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열잖아요. 그죠? 열면은 새 창에서 이렇게 폴더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창에서 이렇게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 설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우스 클릭. 자, 마우스 클릭은 보통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내용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2번 클릭해서 열기 되어 있고요. 1번 클릭해서 열기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기 탭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 사항들, 고급 설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기 탭에서 고급 설정에 보시면은
메뉴 항상 표시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메뉴라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 이제 탐색기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위쪽에 파일, 편집, 보기, 도구, 도움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메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메뉴 모음이 항상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숨긴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 파일이라든지 폴더를 이제 숨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숨김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표시하도록 설정하는 거고요.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 그러니까 운영체제, 자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파일들 여러분들이 함부로 삭제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예 그것을 숨겨서 실수로 인한 그 삭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자 숨기기. 뭐 a.txt 자 텍스트 파일이죠. 확장자를 보면 이 파일의 성질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처럼 알려진 파일 형식을 이제 파일 형식은 파일 확장자를 이렇게 숨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a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자 폴더 팁에 파일 크기 정보 표시 오른쪽과 같은 이런 정보들 있죠.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고요. 자, 확인란을 사용하여 항목 선택. 자, 탐색기를 열어봤을 때 왼쪽처럼 이거 체크할 수 있는 확인란이 없죠. 원리는 없습니다. 없을 때는 이 폴더를 이제 같이 선택을 할 때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이거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나 시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파일이나 폴더들을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확인란을 사용해서 항목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것처럼 체크, 확인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의 컨트롤 키나 시프트 키를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검색 탭이 있는데요. 뭐 자세히 뭐 아실 필요는 없고요. 자, 검색 대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색인 관련해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색인이란 것은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색인이 있죠. 색인. 키워드가 있고 이 키워드가 뭐 몇 번째 페이지에 있다라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자, 색인이 있게 되면은 좀 더 빨리 검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폴더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파일 연결 프로그램 변경 이거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파일이 하나 바탕화면에 있으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요.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에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연결을 할 거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폴더 옵션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자, 마우스 클릭이라든지 검색 대상, 폴더 찾아보기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맞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보조 프로그램 명령 프롬프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명령 프롬프트가 무엇인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을 하시려면은 이제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여기 보조 프로그램 있죠. 자, 쭉 내려보시면은 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다른 방법은 자, 여기서 명령을 이제 입력하는 창에서 검색 상자에서 자, 검색 상자에서 여기서 cmd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까맣게 표시가 되는 이 창, 이것을 명령 프롬프트 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가지 기능들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이 명령 프롬프트 창은요, 옛날에 도스 환경을 그대로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나오기 전, 도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운영체제를 대신했었어요. 윈도우즈를 대신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파일을 지우려면 이런 식으로 딜리트 명령을 입력을 해야만 파일을 지울 수가 있고 뒤에 또 파일 이름 뭐 a.txt 이런 식으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파일을 삭제하고 파일을 이동하고 복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명령어를 입력해서 어떻게 작동을 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현재는 마우스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도스 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명령 프롬프트 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시험에 나오는 것만 말씀드리면 되겠죠. 이제 텍스트의 글꼴과 색상을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하는 방법이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속성 갑니다. 속성 가면은 옵션 뭐 글꼴, 레이아웃, 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꼴에 가면은 글꼴의 색상과 크기를 뭐 글꼴에 이제 글꼴하고 그다음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를 다른 문서에 복사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모두 선택. 자, 이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모두 선택하시고요. 자, 제목 표시줄에서 여기서 편집에 가서 복사 선택을 합니다. 복사 선택을 하고 이 내용을 복사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창을 종료하려면은 X자를 누르셔도 되고, 명령어로 종료를 하시려면은 exit라고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ms. 자, MS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의미를 하고요. 자, MS 도스 명령 및 기타 컴퓨터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표시되는 텍스트를 복사하여 메모장에 붙여 넣을 수 있다. 맞죠? Alt, Enter 키를 눌러서 사용하여 창을 전체 화면 모드로 확대하거나 원래 크기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Alt, Enter 키를 누르면요,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와요. 이 시스템에서는 전체 화면 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exit를 입력하여 종료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